자, 3파트로 넘어오세요. 이제 밑으로. 여기에는 무슨 정책이라고 나왔죠 지금? 주택정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메인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수업을 듣다가 눈이 스르르 감기시는 분들이 많네요 오늘은. 지금까지는 뭐 그냥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조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되고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타이틀에 별표 치세요. 주택정책. 그냥 매 테마마다 하나씩 나와요 시험에. 이렇게 주택정책이 크게 두 가지로 시험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임대주택정책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분양주택정책을 배우실 겁니다. 임대주택정책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책에 보시면. 타이틀 먼저 볼까요? 3번에 1번에 임대료 상한제 넘겨보실까요? 다음 장 2번에 임대료 보조제, 그리고 3번에 무슨 주택이요? 이 세 가지는 적어도 두 문제 이상은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굉장히 공들여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해 하면은 외울 거 제로예요 진짜로. 근데 그 이해가 어려워요. 왜냐면 수요 공급 이론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수업을 2주차 수업으로 돌려서 수요 공급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정책 중에서 임대주택정책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맨손 체조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수요 공급 시간에 저한테 첫 번째로 뭐 배우셨냐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배우셨죠. 이것 좀 다시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수요 법칙은 물건을 구매할 때 법칙이다. 수요 법칙은 뭐와 뭐의 관계예요? 두 가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다. 그래서 수요 법칙에 따르면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면, 가격이 많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증가 감소한다. 이게 수요 법칙입니다. 자, 이 얘기 계속 나와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이론에서.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요, 싸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 감소함수라는 표현을 썼었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게 바로 수요 곡선. 맞죠? 수요 곡선 무슨 모양이에요? 우 하향한다.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죠. 그렇죠? 그래서 세로축의 가격이고 가로축의 수요량 이렇게 되죠. 공급 법칙은 뭐와 뭐의 관계?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입니다. 자, 물건을 판매할 때 법칙이라서 수요 법칙하고는 반대로 움직이죠, 이게. 자, 가령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 물량이 많아지죠. 비쌀 때 팔아야 되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싸지면 많이 판다, 안 판다? 안 파는 거죠. 가격과 공급량의 정의 관계이자 증가함수죠. 공급 곡선은 무슨 모양이에요? 상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 가격이 상승해요, 시장에서. 아파트 값이 오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들죠. 비싸졌으니까 줄어들고. 그러나 공급량은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자, 다시. 가격이 비싸지면 사는 사람들은 줄어들지만 가격이 비싸지면 판매량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뭐가 많아져요? 공급이 좀 남게 되죠. 그렇죠? 그럴 때 그 상황을 초과 공급이라고 불렀습니다. 초과 공급. 다시 가격이 싸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집값이 떨어지면,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은, 집을 찾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럼 가격이 싸지면 공급량은 줄어들면서 뭐가 많아진다? 수요량이 많아지죠. 이 수요량이 많아지는 걸 뭐라고 불러요?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될 때까지 합시다. 시간 되게 많아요. 지금 오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이거 못하면 지금 이론을 못 건드려요. 전혀.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부터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줄어든다.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었고, 두 번째로 배우셨던 게 뭐 있었냐면 균형의 이동. 수요와 공급이 균형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는 수요가 감소했을 때 곡선이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또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늘었을 때 그리고 공급이 줄었을 때도 가격이 바뀝니다. 네 가지 케이스를 배우셨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가격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요가 기존보다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기존보다 상승 하락. 빠따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빠따 맞아야 돼요, 이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기존보다 자, 인기가 많아지면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기존보다 상승하게 되죠. 그렇죠? 어우, 이거 다 해놓고 가야겠네. 이거 못하면 수업 못 들어요, 지금. 수요가 감소하면 인기가 떨어지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공급이 늘어납니다. 재화에. 공급이 많아져서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공급이 감소하면 부족해지죠. 그럼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공급 감소. 그러면은 부족해지면 가격? 공급 감소 그럼 가격? 상승.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인기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죠. 그렇죠? 가격은 무조건 상승 아니면 하락입니다. 증가 감소란 말 안 써요. 가격은 상승 아니면 하락이에요. 자, 다시 합시다. 될 때까지 할 거예요. 될 때까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요. 공급이 줄면,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존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줄죠. 가격과 수요량 줄죠. 그렇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요. 가격이 비싸지면서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이번에 균형이 움직이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공급이 감소해서 부족해지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지금 이 부분의 동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를 믿고 하셔야 돼요. 이걸 잘하면 진짜 개론이 편해요. 이 두 개를 잘하면. 근데 이 두 개를 내가 대충 해놓고 뒤로 넘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뒤가 다 꼬여버려요. 스텝이.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에 했던 수요 공급 수업 중에서 이걸 못하면 지금 이론을 모른다니까요. 연습을 계속 중간중간에 제가 다시 할게요. 예, 다시 할게요. 그리고 끝날 때는 이제 한 명씩 일어나서 할게요. 예, 한 명씩 하고, 그 다음에 귀가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차피 7시까지 있거든요, 여기. 예. 누가 집에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정책을 얘기할 건데 왜 제가 이걸 하고 있었을까? 주택정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주택정책은 주택 문제에서 비롯되죠. 주택 문제는 둘 중 하나예요. 집이 남아 돌거나 집이 모자르거나. 그렇죠? 집이 모자르면은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요. 집이 남아 돌면 미분양 때문에 시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문제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도 변하고 움직임의 방향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랑 조 얘기랑 제가 이제부터 섞어볼게요, 한번. 임대주택 정책의 1번 타자가 누구냐면 바로 상한제입니다. 자, 책 냅두세요. 제가 다 체크해드릴게요, 일일이.
그래서 응시하시고 생각하시고 대답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제라는 말이 처음에 보이네요. 임대료 상한제. 쉬운 말로 바꾸자면 얘를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것을 임대료 통제 정책이라고도 불러요. 뭔가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규제가. 상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상한선. 영어로는 캡이라고도 하고 리미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가격의 최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이상으로는 가격이 못 올라가게 막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다 그러면 40만 원 이상으로 못 받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건 최고 가격제예요? 최저 가격제예요? 최저일까요? 최고일까요? 이걸 많이 틀리시더라고. 이 상한제는 정부에서 최고가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최고가 40만 원 하면은 그 이상으로 못 올리는 제도죠. 그래서 얘를 최고 가격제, 가격 통제라고 합니다. 이 프라이스를 컨트롤하는 제도인데 컨셉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보세요, 계속. 자, 수요 공급 곡선 그릴 거예요, 지금부터. 세로축에 뭐 들어가죠, 여기? 가격인데 얘가 무슨 주택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 편의상 임대료라고 부를게요. 똑같은 말이죠? 임대주택의 가격이니까. 그럼 여기에는 뭐 들어간다? 거래량. 그렇죠? 가격과 양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요 곡선은 무슨 모양이다? 우, 하향. 이게 수요. 그리고 공급은 상향이 됩니다. 그때 이 수요는 누구? 차인. 세입자가 수요자죠. 그렇죠? 그리고 공급자는 대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균형 가격이 있습니까? 이 그림에서? 서로 간에 교차하는 바로 이 포인트?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균형 가격이라고 하죠. 자, 그때 바로 이 지점의 가격을 전문 용어로 균형 임대료라고 부릅니다. 정부 개입 없어요, 지금. 시장이 협상해서 균형 임대료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죠. 균형 임대료 5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오피스텔 시장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 50만 원은 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백채의 거래량이 있다 이거죠, 지금. 근데 정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시장을. 딱 보고 나서 야, 이게 월세가 너무 비싼데? 이거 부담스러워서 이거 어디 살겠나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 낮추는 것이다. 그럼 규제 컨트롤 설정을 하겠죠. 높게, 낮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40만 원으로 규제 상한선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얘를 규제 임대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제도는 본질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 낮추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확실히 되셨죠? 자, 제일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게 임대료 상한제를 하면 기존보다 가격이 어떻게 된다? 싸진다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월세가 4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프라이스가 움직였죠, 이렇게. 다시 그러면 저기 있는 첫 번째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가격이 바뀌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즉시 작동을 합니다. 싸졌어요? 그럼 써볼게요. 가격이 하락했으니 집을 찾는 수요량은 증가 감소. 그럼 집 찾는 사람들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세입자들은 어이쿠야 그러면서 오피스텔 찾을 거라고 분명히. 근데 월세가 얼마 다운됐죠? 10만 원 다운됐으면 이거는 월세 사업하기에는 메리트가 없어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임대 사업자들은 공급량 증가 감소.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 임대료 상한제는 저소득 임대인을 위함이다, 임차인을 위함이다. 임차인을 돕기 위해서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하는 것이다. 이 말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제도가 효력이 있으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균형보다 높게 규제를 해야 돼요? 낮게 규제를 해야 돼요? 효력을 발휘하려면 높게 해야 돼, 낮게 해야 돼, 균형보다. 규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다시. 균형보다 높게 규제를 해야 돼, 낮게 규제를 해야 돼요. 낮게 해야 규제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 임대료가 50이라고 했죠. 근데 정부가 이 추산을 잘못한 거예요. 시장 임대료를 한 60만 원 선으로 본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규제를 모르고 여기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55만 원 이렇게.
즉 균형보다 어떻게 한 거예요? 높게 뭐로 컨트롤 해버린 거예요. 이럴 수 있겠죠. 50만 원을 잘못 추정을 하면 정부에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오히려 상한선이 높아져 버렸죠. 그렇죠? 그럼 이 그림만 보시면 여기서 뭐가 발생할까요? 가격이 비싸지니까 초과 공급이 날 것 같죠. 근데 초과 공급이 나더라도 다시 이 선으로 어떻게 돼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얼마에 만족해요? 50만 원. 근데 정부에서 55만 원 규제를 해봤자 결국 가격은 백을 쳐가지고 다시 얼마로? 50만 원을 회귀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마치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애가 10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10시를 균형 임대료라고 보시면 돼요. 밤 10시에 들어온다니까 애가. 고1짜리가. 그래서 야, 너 뭐야?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너 내일부터 11시까지 들어와.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너 그래도 되겠어? 너 내일부터 11시까지 들어와 이러는 거죠. 그럼 이 아들의 반응은? 헐. 우리 엄마 공부하더니 얘가 왜 10시에 들어올까요? 지 놀 거 다 놀고 들어온 거예요. 갈 데 없으니까 기어 들어온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얘는 11시까지 들어와 해도 10시까지 들어올래요. 계속 10시까지 들어왔으면.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온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규제야? 규제 아니죠 이거. 그럼 규제가 되려면 균형보다 어떻게? 낮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 당연한 얘기가 매번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항상 이 전제 조건은 간단합니다. 시장의 균형 임대료와 그리고 정부의 규제선이 있을 때 균형이 50만 원이라면 규제는 당연히 그것보다는 어때야 돼요? 낮아야 말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 얘기. 네. 낮을 때 효력을 발휘한다. 자, 여기까지만 책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책에서 의의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을게요. 의의. 첫 번째 줄.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수요자인 세입자들과 공급자인 집주인들 간의 균형 임대료가 형성이 되고 균형 거래량으로 거래한다. 이해되시죠? 계속 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판단하기에 이 임대료가 지나치게 어떻게 해요? 높다고 판단이 되면 브레이크를 걸겠죠. 시장에 개입을 하고요. 임대료를 강제로 동그라미 낮추는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 낮추는 제도를 임대료 상한제라고 합니다.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임대료에 색칠하세요. 무슨 가격?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다. 그래서 얘를 최고 임대료 제도라고 합니다. 표 안에서 마지막 줄 보시죠. 표 안에 마지막 줄. 임대료 상한제는 결국 저소득 누구?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그 의의 마지막 줄에 임차인 있죠. 그렇죠? 그럼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합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임대료 통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지.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월세 이거 통제 안 해요. 지금. 정부에서 임대료 4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런 거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심각하게 논의해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칠판 보세요. 참고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월세 상한제라는 이름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최초 등장한 시점이 대선이에요. 대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문재인 후보는 적극 찬성,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유보적 찬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있거든요. 내년에. 그때 반드시 등장할 거예요. 이게 지면에. 우리나라는 전월세를 다 하죠. 근데 그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세는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전 세계 중에서. 렌트인 월세는 다 있는데 전세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약의 이 전세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계약 기간 몇 년 주죠? 2년 주고 다시 2년 뭐 해요? 재계약을 하죠. 그럼 재계약을 할 때 임대인인 집주인이 20% 올려달라, 35% 올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줘야지. 2년 때. 안 올려주면 다음 그러죠? 다음 그러면 다음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 임대차 의무 기간을 4년으로 연장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한번 계약하면 4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4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4년을 보장하되 2년 차에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부를 수 있는 그 상한 폭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집주인이 35% 그럼 올려줘야 된다니까. 근데 이 수준을 합리적으로 뭐 예를 들면 8%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재계약할 때 무조건 8% 올라가겠죠, 이제. 그 상한 최고선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부담이 다소 줄 수는 있죠. 이게 좋은 제도입니까, 이게?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어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이런 제도가 다 있어요. 내가 받겠다는데.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갈리는 제도예요, 이게. 저는 임차인입니까, 임대인입니까? 너는 만년 임차인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올해 초에 재계약에 실패한 임차인입니다. 재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그 임대인이 86세 되신 분인데 제가 이걸 1년 내내 얘기해서 아마 그분 제 수강생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35%를 올려달라고 했어요, 실제로. 35% 어떻게 올려줘? 전세를 하는데 보증금. 그래서 사장님, 할아버님 봐주세요. 20%만 합시다 하니까 그래 그럼 나가 이러시더라고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다른 집으로 갔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제도 별로 찬성하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부터 그게 시험 문제거든요. 이 제도를 하면 단기적으로 아주 좋아요. 지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보면 이 제도를 실시하면 전셋값이 평균 1,800만 원씩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 제도는 그 뒤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배우실 거예요. 제가 재계약에 실패한 주택이 푸르지오라서 주택에 대한 안 좋은 얘기할 땐 다 푸르지오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해해 주셔야 돼. 본인이 푸르지오 사시는 분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망하는 얘기는 다 푸르지오 사례를 들 거예요, 이제부터. 예. 어쩔 수 없어요. 제 엿장수 마음입니다, 그건. 예. 자, 제가 분명히 그랬죠. 저는 만년 서름을 받는 세입자인데도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이유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은 시장에서 단기와 장기의 변화가 생겨요.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단기와 장기를 나눠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가격이 하락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볼게요. 편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집이 세 채가 있습니다. A, B, C. 오피스텔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리고 현행 월세 50만 원. 그리고 모든 집 안에는 세입자가 입주 중. 계약 기간이 다 1년 이상 남은 집들입니다. 그런데요, 정부에서 여기다가 야, 비싸. 그리고 규제를 걸어요. 그래서 규제를 40으로 겁니다. 얼마 싸졌어요? 그렇게 해놓고 임대료 상한제는 무조건 소급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도 다 40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내가 임차인이면 나 이번 달에 50만 원 냈는데 다음 달에 얼마? 40만 원. 얼마 세이브 되죠? 10 떨어지는 거죠. 정부가 뭐 한 거냐면요. 임대인 지갑을 잡고 열었어. 그래서 10만 원짜리 한 장 딱 빼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임차인한테? 준 거예요. 그런 제도예요, 이게. 이걸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소득의 10만 원의 일부를 빼서 임차인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지원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제도가 딱 실시가 되면은 당장 임차인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임차인의 월세 부담, 그럼 임대료 부담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건 이해되시죠?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대로. 단기에는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차인 좋아요, 나빠요? 좋았고요. 임차인 기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랑과 꿈이 넘치는 임차인이 됩니다. 자, 입장 바꿀게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임대인이 통장 정리하다가 뒤로 낮아빠지지 않을까? 전달까지 얼마 지켰다가 이제 얼마? 그럼 임대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인의 마음. 1번 임차인을 도울 수 있는 마음에 마냥 행복할 따름. 1번 2번 뚜껑 열린다고요. 제가 임대인이면 통장 찢어버릴 것 같은데 10만 원을 깎았죠. 그럼 이건 아주 메시지가 간결해요. 임대사업 하지 말란 뜻이에요. 월세 5만 원, 10만 원 싸움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깎아버리면은 나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건데 네가 어쩔 건데 지금 다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1년 남았죠, 이상씩. 그러면 단기에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것뿐. 임대인이 이렇게 슥슥슥 칼을 갈고 있어요. 그럼 단기에는 행복하다, 좋아요, 끝이에요. 이 제도는 단기,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한 6개월 남짓 정도? 이게 아주 행복한 시절이 되죠. 그런데 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게 언제? 지금 임대료 오른 상태, 내린 상태요? 가격이 하락한 상태죠? 근데 단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급이 빠지질 못했죠. 왜? 계약이 돼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B와 C가 임대사업을 어떻게 해요? 때려칩니다. 철회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장에서 이 물량이 어떻게 된다? 쓱 사라집니다. 뭐만 남아요? A 하나만 남습니다. 좋아요. 그럼 임대료 상한제는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 줄인다. 이게 핵심 시험 문제예요, 시험에서. 이해되시죠? 왜 떨어진지. 네. 그런데 계속해서 가격이 싸다면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늘어나지 않을까요? 오피스텔 찾는 사람은 많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은 이 높이가 쭉 벌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네, 그게 이쪽으로 오시면 그게 바로 이 그림상에서 어디냐면 여기 되겠습니다. 밑에 아랫가랭이. 이 아랫가랭이를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가 나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싸졌으니까. 집을 찾는 사람은 많아지고 집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 높이를 정확히 초과 수요라고 묘사를 해볼게요. 질문. 이 초과 수요는 임차인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살려는 경쟁자들이 100명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럼 좋다, 나쁘다? 최악이죠. 이 초과 수요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격화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런 말이 나와요, 시험에. 그럼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규 임차인들은 주택 구하기 쉽다, 어렵다? 안 돼, 이거. 대란이에요. 이게 바로 대란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무언가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 다니기 쉽다, 어렵다? 그러면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는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 제도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장기에는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악이 됐죠. 왜? 이유 딱 하나예요. 왜? 얘가 줄어서 그래. 가격을 낮춰놓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지. 그리고 시장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나요, 정부가? 없어요. 전월세 상한제를 하잖아요? 그럼 전세 가격 팍 떨어져요. 그럼 전세 잘 안 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집이 부족해 죽겠는데, 이러면은 전세 대란이 일어나죠. 자,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우리 임대업자 입장에서도 봐요. 공급자, 임대인들의 임대 수입 증가 감소. 떨어진다.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가 저하되겠죠. 질이 나빠지겠죠. 이 정도는 애교고요. 이 정도는 애교고 그냥 임대사업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 정책이. 이 정책은 선거 때 하기 딱 좋거든요. 이게 효과가 몇 개월이에요, 지금? 6개월. 그러니까 참 슬픕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제가 만년 세입자라서 전월세가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가격이. 근데 만약에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주택시장 문제는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해요. 반대하는 사람은 집이 있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시장론자니까. 우리 시장론자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초과 뭐 때문에? 수요 때문에 시장이 심각하게 교란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책에는 안 적어놨지만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장기에 보면은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죠. 집이 싸니까. 근데 집은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를 40만 원의 계약서를 쓰더라도요. 집 구하려면 40만 원 가지고 안 될걸? 지금 균형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보세요. 여기가 균형인데 규제가 얼마? 40. 규제를 40으로 걸면 공급량이 여기 생겨요. 공급 곡선하고 여기서 만나거든요. 그럼 주택 공급이 기존보다 는다, 준다? 80채로 줄어요. 그러면 시장 논리가
지금 수량이 80채밖에 없으면 수요자들이 지불 가격은 이걸 타고 올라가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여기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야 원래. 그럼 이게 보세요. 이게 50만 원보다 어떻게 돼요? 높아야 말이 맞지 그게. 100채일 때 50이었으니까. 그럼 80채면은 55만 원, 60만 원 가야 되죠 지금. 그럼 60만 원을 받나요 실제로? 못 받아요. 지금 규제가 얼마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뭐 40으로 쓰더라도 웃돈으로 60까지가 지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각종 비용이나 세금이 이빠이 전가된다든가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배우실 건데 이걸 이중임대료라고 합니다. 이중임대료는 쉽게 말하면 안표 같은 거예요. 안표. 창고에서 표를 파는데 옆에 안표 장사가 같이 팔죠. 가격이 두 개 있잖아요. 한 장소에 이렇게 더블 가격이 형성되는 걸 이중가격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택 암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0인데 임대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60. 주택 있어요? 주택 있어요? 주택 있어요? 따끈따끈한 주택? 이러고. 얼마예요? 60. 그런 게 어딨어요? 40이잖아요. 그러면 꺼져. 다음. 아니 60을 줘야 집을 구한다 이게 진짜. 이게 암시장이죠. 암시장이 무서운 거죠. 주거 환경 좋다 나쁘다.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우리 시험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나와요. 네, 우리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서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제 조건 보시죠. 만약 정부가 전제 조건 찾으셨어요? 네. 시장의 균형 임대료를 잘못 추산하여 균형 임대료보다 어떻게? 높은 동그라미 별표. 여기 이 50만 원을 5인해서 60으로 생각해서 55로 규제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럼 결론이 뭐였죠? 아무 변화 없다. 이제 뭐 하냐 이러는 거죠. 아무 변화 없죠? 그러면 아랫줄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시장 임대료보다 어떻게? 낮게 규제해야만 상한제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밑에 굵게 체크된 박스 보이세요? 별표 치세요. 거기도. 여기 한 번 더. 수요법칙.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싸지면 수요량이 증가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다시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월세가 싸지면 오피스텔 찾는 사람들 수요량은 증가하고 오피스텔 월세가 내려가면 공급하려는 임대업자들은 줄어든다. 그게 그 박스에 적혀 있어요 지금. 박스에 뭐라고 스타트가 돼요? 가격이 하락한다. 보이시죠? 상한제를 걸면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주택 수요가 늘고 공급 감소 우려가 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초과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과수요를 대란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쫙 읽어볼게요. 논리적으로. 1번. 규제가 실시되면 임대료가 어떻게 되고? 하락하게 돼서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준다. 단기에는 임차인 행복해요. 단기에는 행복해요. 두 번째 줄. 단기적으로는 규제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집을 바로 뺄 수는 없거든요. 주택 공급이 바로 감소는 할 수 없기에 상한제 효과는 지속되고 싼 임대료만큼 임차인들 행복하다. 좋습니다. 이게 단기입니다. 단기. 하지만 보이시죠? 하지만 이제부터 장기로 갑니다. 규제가 실시되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어떻게 해요? 감소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 즉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증가 감소 별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을 때려친다. 이해할 수 있죠? 때려친다. 이런 뜻이에요. 즉 규제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색칠 뭘 불러온다? 초과수요. 초과수요가 어려우시면 그 밑에 줄에 전월세 대란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 말을. 초과수요는 최악이에요. 수요자 입장에서. 전월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 단락. 이렇게 된다면 규제로 인해서 신규 임차인들은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또는 주거 이동이 어떻게 해요? 저하될 수도 있고 이사 다니기 힘들어진다는 얘기고 아울러서 주택에 대한 투자 저하로 인해서 주택의 질적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 만빵이죠. 네, 부작용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부작용이 왜 이렇게 큰가를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셔야 돼요. 한마디만 하고 쉬겠습니다. 칠판 보시면 시장은 정보 없이 가격을 만들 수 있다. OX. 정보 없이 가격을 만들 수 있다. 그럼요.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둘이 협상을 해서 가격을 멋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얼마? 50만 원. 그걸 무슨 가격이다? 근데 이걸 비싸다고 판단한 거예요. 누가? 무슨 근거로? 그냥. 그렇죠. 그냥이에요. 그냥 비싼 것 같은데 그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규제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이 수요 공급의 예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멱살 잡고 어떻게 한 거죠? 내린 거예요. 수요 공급 상의 없이 멱살 잡고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수요 공급이? 놔라.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하잖아요. 여기서. 공급을 확 줄여버리고 수요를 확 늘려버리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초래가 되는 거죠. 정령 가격을 낮추고 싶었으면 정부가 뭘 해야 될까요? 수요 공급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세가를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주택을 풀어내는 쪽으로 정책을 가야 되죠. 이게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에요. 근데 그런 수요 공급 조절 노력 없이 결과물만 따먹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커지는 겁니다. 시장이 싫어해요. 그래서 얘를. 가격 통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임대료? 보조죠. 그게 이 부작용을 타파하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상한제에 이어서 그 보조제 설명을 쉬었다가 해드리겠습니다. 칠판 냅두세요. 그냥.